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극단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린란드에 미국의 힘을 투사해서 영토로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정책을 취한다면 한반도도 거기에 연동돼서 협상을 통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혹은 유지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기회가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매일경제TV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상승장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 매일경제TV가 곁에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매일경제TV.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야욕, 미국의 야욕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지금 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가 있을 때 그때 그린란드 문제를 처음 이제 꺼내들어서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미국이 접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그 당시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좀 수면에 가라앉았거든요.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그린란드 문제를 꺼내들었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관한 어떤 학습이 돼 있어서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쇼맨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어떤 그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기에는 대중적인 인기도 뭐 물론 존재하지만 어느덧 그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가 위상이 높아져서 이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더 앞서 나가서 군사적으로라도 점령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런 강성 발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유럽 국가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해서 조금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이거 표면 위로 떠올라서 극단적으로는 이 베네수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린란드에 어떤 미국의 무력이라든지 어떤 힘을 투사해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영토로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 1억 달러로 예. 매입을 제한한 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과거 얘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린란드도 사실은 이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바로 미국의 북동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국가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유럽과 미국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에 매입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20세기 중엽일 텐데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40년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거든요. 그린란드가 나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치명타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국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에 반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확실하게 미국의 소유로 만들어놔야지 향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아예 그린란드를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영토 보호령화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덴마크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과 덴마크 정부 사이에 군사 협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영토는 당연히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영토라고 인정을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또 덴마크가 마냥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그린란드 영토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미군이 일부 주둔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튠레라고 하는 군사기지가 세워졌고요. 이것이 미국을 소련의 공격부터 이제 지켜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소련을 공격할 때 중요한 또 군사기지가 되고요. 이게 방어와 공격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됐죠. 그린란드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영토로 만드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는 상황을 어떻게 얻어내서 실리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땅, 그린란드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요. 예. 일단 천연가스가 많이 있고 석유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석유를 가지고 있지만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새로운 기법으로 이 석유 채굴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석유 산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린란드가 매혹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연안 앞바다에 천연가스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바다도 아니고 바로 얕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용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선하면 아주 손쉽게 천연가스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군침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야욕을 보이는 이유가 히토류 관련해서 예, 이제 예.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린란드의 히토류가 얼마나 어떤 정도로 매장이 돼 있길래 예.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라는 인물의 이 세계관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견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국의 가장 큰 힘이란 것이 지난 30년 동안 급성장해 온 국내 생산 GDP도 있지만 결국은 현대 기술에서 가장 병목 형상을 보이는 게 바로 히토류거든요. 히토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히토류를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을 미국이 상대할 때 발목에는 모래주머니가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상당히 이게 저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하나의 탈출구로서 히토류의 산지를 장악해야 되는데 미국과 가깝고 그리고 쉽게 채굴할 수 있는 히토류가 많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린란드가 지니는 또 다른 가치가 지구 예. 온난화가 만들어낸 북극 신항로라고 하는데 이 점에 예.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삼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된 경로가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대서양 연안을 거쳐서 오는 이 코스가 메인 루트죠. 이 길이가 22,000km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기술로 이 대형 선박으로 옮길 때 이 40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가장 주된 경로고 그러니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틈에 기후 교란 내지는 온난화로 1년 거의 12달 동안 꽁꽁 얼어서 쇄빙선이 아니고서는 오갈 수 없었던 이 북극 항로가 항해가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로 그 오츠키를 지나서 북비양을 돌아서요.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이 거리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2,000에서 16,0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걸리는 소요 일자가 지금 주된 경로를 통하면 40일이 걸리는데 거기에는 30일이 걸려서 거기서도 3분의 1이 줄어들거든요. 날짜가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얘기죠. 북극의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아주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요.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는 또 미국의 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도 뛰어들었고 중국도 뛰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세기 중엽과 후엽에 전 세계의 어떤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해 항로이고요. 여기에 어느 만큼 지분을 차지하는가가 국가 경쟁력,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점점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그럼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북빙양 정도는 당연히 러시아가 자신들의 어떤 그 영역으로 계속 가지고 싶겠지만 그린란드를 뭐 러시아가 차지한다 이런 생각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고요. 단 하나 열강 정치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는 되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한다고 했을 때 서로 멱살 잡고 드자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이 열강들은 뒤에서는 다 협상과 절충과 담합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극한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 물밑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고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비난만 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지분을 늘리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남미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권을 우리는 완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물밑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아마 그린란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뭐 하나를 주고 뭐 하나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할 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푸틴 당신은 나한테 뭘 줄래? 했을 때 그것은 남미 그리고 특히 그린란드 더 나아가서 캐나다까지 미국의 세력권으로 확보하는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내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의 세력권을 조정하는 이 열강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나토나 유럽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예. 서로 엇갈리는 측면이 많아졌는데 유럽 쪽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정말로 이 최근에 이 국제 정세가 급변을 하고 이게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일종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유럽은 항상 미국을 지지해왔고 그다음에 미국은 항상 서유럽을 중시하면서 동맹 관계로 두려고 하는 것이 지난 거의 50년 넘는 세월의 일관된 구조였는데 이것을 단번에 깨트린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하는 체제를 미국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동맹국이 미국의 힘을 빼앗아간다. 내지는 이렇게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의 정치 세계에서 동맹국이란 것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군사비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서유럽의 안보를 지켜줬더니 자기네들은 국방비는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난민 수용 같은 데 써가지고 허투루 쓰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극단적으로는 아마 이 나토라고 하는 틀을 아예 깨버릴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한 돌출적인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세, 세계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예. 같은 연합에 있는 국가도 갖겠다 야욕을 부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유럽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류 국가들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본심이란 것이 실제로 그 나토의 틀을 깰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미국이 우리의 어떤 방위 우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된 뒤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서류 국가들이 국방비 부담을 줄여 왔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써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한 구조란 사실을 알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서류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역사의 창고에 묻어놨던 징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다시 꺼내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가 징병제를 시도하고 있고 독일 젊은이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도 이 국가 위정자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는 진짜 신냉전 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500년 동안 지속이 될 때 명이든 청이든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세계 제국에 붙어 있는 존재로서 중국만 쫓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였었는데 그게 20세기에 투영이 돼서 미국만 쫓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지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이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라고 하면 또 하나 어느 순간에 동아시아의 그 세력권에서 중국을 인정해주고 중국과의 대립보다는 중국과의 협상과 절충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정책을 취한다면 어느 순간에 대만이 미국에게 사활적인 카드가 아니라 중국에 내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한반도도 거기에 연동돼서 협상을 통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마 미국이 그러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역사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한반도의 세력권을 인정받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세력권을 인정받으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필리핀이 미국의 보호국이 됐고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세력권의 그 절충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어느 순간에 돌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낭패를 겪지 않지 어느 순간에 세계 정세는 바뀌었는데 냉전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가 대한민국이란 배가 크나큰 풍랑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헤쳐나갈 때 그러면 한국이 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도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유럽사, 러시아사의 취직이 왔는데 그 미국사 연구하시는 분들과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변화란 것이 표면적인 변화냐 아니면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인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한 미국 전문가들은 이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말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훈련이 덜 된 정치인의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듯 하고요. 미국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똑바로 더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